네, 앞서 소개드린 대로 오늘 웨비나에서는 스펙트럼 유세포 분석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이제 유세포 분석의 기본과 그리고 스펙트럼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본 유세포 분석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와 함께 스펙트럼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니 SA3800을 실제로 활용하여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단순화할 수 있는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로우 사이트미트리에 대한 소개입니다. 플로우 사이트미트리는 플로우 사이트미터 장비를 활용한 모든 실험 기법을 총칭합니다. 플로우 사이트미터는 레이저를 기반으로 세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장비를 의미하며, 왼쪽 그림과 같이 형광이 라벨링된 세포를 가운데 플루이드 스트림이라는 공간에 흘려 보내주시게 되면 세포와 레이저가 만나 이 빛이 산란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이제 세포의 기본 특성을 분석하거나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유세포 분석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단일 세포 수준에서 다중 파라미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질적인 세포 집단 내에서 특정 세포 유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여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임상에서는 혈액암이나 면역장애 진단, HIV 환자의 T세포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빠른 처리 속도를 기반으로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유세포 분석은 캔서 세포를 식별하고 세포 수준에서 치료 반응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캔서 바이올로지를 이해하고 약물 치료 전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약물 후보 물질의 효능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포에 대한 약물 영향을 빠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유세포 분석은 하나의 검출기에서 하나의 색상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형광 객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레이저를 추가하여 레이저당 형광 필터를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그러나 오른쪽 그림처럼 유사한 에미션을 가진 형광들이 같은 필터 조건에 중첩이 되기 때문에 함께 사용할 수 없어서 최대로 확장할 수 있는 형광 개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펙트럼 기반의 분석 기술이 등장하였으며, 레이저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형광 신호들은 이러한 전체 스펙트럼으로 분산시켜 형광 신호들을 보다 세부적인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 기술은 2004년 폴 로빈슨 박사에 의해 처음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로빈슨 박사는 각 스펙트럼도 개인이 지문을 식별하듯 특정 스펙트럼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이러한 고유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은 복잡한 세포 집단에서 개별 세포를 더욱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 세포에서 나오는 독특한 스펙트럼 패턴을 기준으로 동일한 형광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세포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플로우 사이트미터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가장 먼저 이러한 준비된 샘플을 로딩하게 되면 샘플을 플로우셀로 이동시키기 위한 특수한 동력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플루이드 시스템이 이 기능을 담당하며, 플로우가 불안정하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비의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실제 세포 플로우가 이제 레이저를 만났을 때 압력 변화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압력이 낮을 때에는 세포가 통과하는 전체적인 흐름이 좋기 때문에 레이저와 세포가 정중앙에 만나 정확도가 올라가지만 그만큼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며 흐름이 확장이 되어 레이저가 한 번에 여러 개의 세포를 분석하는 만큼 속도가 빨라지지만 부정확한 결과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실험 목적과 분석해야 할 세포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압력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강학 시스템입니다. 강학 시스템은 가능한 많은 빛을 수집하여 검출기로 전송하는 것이 주 역할입니다. 세포와 레이저가 만나 정면에서 산란되는 빛은 세포 크기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오른쪽 그림에서 림포사이트와 그래놀라사이트를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더 큰 그래놀라사이트가 뒤쪽에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포 내부를 관통해서 나가는 빛은 세포 내부의 복잡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림포사이트보다는 그래놀러사이트가 뭔가 더 복잡성을 띠기 때문에 뒤쪽에 위쪽에 분산되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강학 시스템에서 레이저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저 구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세포와 레이저가 만날 때 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레이저가 세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레이저 파장마다 약간의 시간차가 발생하는데요. 이 시간차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과정이 타임 딜레이며 이를 통해 샘플의 현강 분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코리니어 시스템에서는 레이저 스팟의 경로를 별도로 공유하여 타임 딜레이 값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 시스템 간의 차이는 타임 딜레이의 계산 여부에 있으며 분리된 시스템의 경우에는 플로우가 불안정해지면은 레이저 얼라이먼트가 이제 불안정해서 틀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코리니어 시스템은 에미션이 동일할 경우에 현강 사용이 이제 제한이 있지만 플루이딕이 변하더라도 레이저 얼라이먼트가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장기간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에는 PMT 변화가 없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는 이러한 레이저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고 실험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출기를 통해 분석된 현강 정보는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이 되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다플랏이나 히스토그램 그래프로 표현되는데요. 특히 유세포 측정에서 SNR이라는 항체에 결합된 양성세포와 대죽은 세포의 현강 강도를 비교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호는 특정 마커에 대한 현강 강도를 의미하여 노이즈는 대죽은 세포나 시스템 내 노이즈에 대한 이제 백그라운드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SNR을 계산하기에 가장 먼저 각 양성세포와 이제 대죽은 세포의 MFI를 측정을 하고 이 값을 빼주게 된 값이 진짜 신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신호를 저희가 생각하는 컨트롤 셀의 표준 편차값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이제 SNL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SNR 값이 높다라는 것은 배경 잡음 대비 신호가 더 뚜렷하고 현강의 양성과 음성 마커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세포 분석 장비는 다양한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면역 표현형 검사, 세포 주기, 세포 사멸, 그리고 세포 증식이 있습니다. 유세포 분석에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은 면역 표현형 분석입니다. 면역 표현형 분석은 이질적인 세포 집단에서 특정 파퓰레이션의 상대적인 비율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면역 표현형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포 표면 마커에 현강이 태깅된 상체를 사용하여 세포의 유형을 구별합니다. 파퓰레이션은 현강 마커 발현을 기반으로 게이팅되며 이때 하이 서브 유닛을 정의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현강 마커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랫의 현강 측정을 통해 식별된 세포 집단을 보여주며 주로 면역 형태학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포 주기 확인을 위해 유세포 분석 장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포 주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세포에 이제 개별 세포 단계가 존재하며 유세포 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이러한 개별 세포마다의 세포 주기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쉽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 주기의 각 단계는 세포들의 DNA 양이 다르며 유세포 분석을 사용하여 각 단계에 있는 세포 집단의 비율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 주기 분석은 대부분 로그 스케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리니어 스케일로 사용하여 측정되며 이는 로그 스케일보다 좁은 범위에서 분석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최근 분석 소프트웨어에 세포 주기 단계를 추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제공되기 때문에 세포 주기 분석을 보다 간단히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포 주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현강은 PI이며 세포와 레이저가 만나 산란되는 빛의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세포 주기의 각 단계에 있는 세포는 서로 다른 양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DNA 염색의 강도에 따라 세포 주기를 추정하실 수 있습니다.
유세포 분석은 세포 사멸 연구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혼합된 집단이 아닌 개별적으로 많은 수의 세포를 연구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세포 사멸 과정에 있는 다양한 세포들을 유세포 분석을 통해 식별하실 수 있습니다. 세포 집단의 사별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로 안엑슨-V 또는 카스파제 활성화 분석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때 PI와 같은 현강을 추가로 이용하여 DNA의 죽은 세포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이런 식으로 4사분면으로 나뉘어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대죽은 세포 대비의 사멸세포 비율을 분석하는데요. 이때 이제 이러한 세포 사멸과 네크로시스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에서 표시된 것과 같이 죽은 세포들은 모두 양성 반응을 보이며 안엑신 V와 이러한 PI의 발현 정도에 따라서 얼리와 레이 페이지로 구분되어 나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포 증식 속도도 유세포 분석법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사이토 트래커 염료와 같은 세포 투각성 염료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이 염료의 원리는 살아있는 세포 안에 사이토트랙 염료가 들어가게 되면 세포 내에 에스테르아제라는 활성 성분에 의해 현강 차단제가 절단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셀 리테인 그룹이 세포 내 단백질과 반응하여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세포가 분열함에 따라 현강 강도가 절반씩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이들이 피크가 결국 세포 분열이 몇 번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실험 결과는 며칠에 걸쳐 수집된 세포를 이용하여 비교하게 되고 현강 염료 강도와 세포수를 대비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세포 분열과 세포 중식률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유세포 측정법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유세포 측정 방법을 바탕으로 스펙트럼 유세포 분석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유세포 분석 장비의 경우에는 레이저와 세포가 빛의 산란이 일어난 이후 광학 필터와 PMT를 이용하여 특정 파장의 현광을 검출합니다. 이때 검출길당 현강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면에 스펙트럼 유세포 분석 장비는 다수의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현광을 전 영역에 분산시켜 스펙트럼을 분석을 합니다. 기존 유세포 분석의 경우에는 현광 신호를 분리하여 각각 검출하는 반면에 스펙트럼 방식은 다양한 현광 신호를 동시다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유세포 장비보다 더 정밀하고 상세한 세포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의 유세포 분석은 각 현광의 스펙트럼 정보를 현광의 필터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저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가 됩니다. 또한 현광 영역의 중첩을 수정하기에 보정 과정이 수정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빛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스펙트럼 분석 방법은 현광을 전 영역에 걸쳐 분산시키므로 이러한 고유한 스펙트럼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지문처럼 작용이 되고 미리 저장된 각 현광의 스펙트럼을 이용해 현광을 식별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빛의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레어 파퓰레이션 영역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스펙트럼 장비가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스펙트럼 데이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BV605 현광에 대한 히스토그램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기본 정보가 적혀 있는데요. BV605는 405 레이저에서 익사이테이션 돼서 590에서 620 나노미터 사이의 현광 필터에서 현광이 수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유세포 분석 장비의 데이터라면 스펙트럼의 데이터는 오른쪽과 같이 구현됩니다. 405 레이저를 포함한 장비에서 BV605를 측정을 하게 되면 420에서 800 나노미터 사이의 모든 검출기가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양성 파지티브를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나열된 히스토그램 데이터를 파장에 맞춰 색깔을 입히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 데이터를 왼쪽 방향으로 회전시켜 나열시키게 되면 아래쪽 그림처럼 변화가 되는데요.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일렬로 즉 네거티브가 생성이 되고 위쪽에 파지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하나의 스펙트럼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네거티브가 찌는 부분이
점차 파지티브 영역으로 두 갈래로 나눠지면서 이 피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왼쪽 피크와 이제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 히스토그램을 압축하게 되면 왼쪽과 같은 형상을 보이게 되고요. 실제 소프트웨어상에서는 오른쪽과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좁은 부분의 영역만을 해당하는 거고, 스펙트럼 데이터는 이 부분을 더 확장시켜서 주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일 세포를 측정을 했을 때 스펙트럼이 어떠한 형상으로 나타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광이 없는 일반 비드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드는 자체의 신호의 노이즈 값을 포함한 백그라운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가 아닌 전체적인 패턴이 일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형광 비드를 놓고 분석을 하게 되면 570에서 600나노미터의 영역에서 형광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형광을 같이 섞어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오게 되고요. 네거티브와 파지티브 영역이 두 개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SNR 값을 구하는 게 이 파지티브와 네거티브의 이 전체적인 거리를 계산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백그라운드가 높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파지티브의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펙트럼 분석 장비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얼마큼 최소화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광은 고유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인간의 지문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기반한 스펙트럼 패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존 유세포 분석 장비를 하시게 되면 항상 싱글 컨트롤을 준비하셔서 찍었다면 스펙트럼 분석 장비에서는 한번 찍고 난 애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실험이 굉장히 단순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세포 분석 방법에서는 이제 싱글 컨트롤을 준비했다면 이제 스펙트럼 분석 장비에서는 저장해 놓고 불러와서 이제 시료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샘플을 한꺼번에 읽고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때 스펙트럼 분석 방법에서는 이제 이러한 언급된 조건에 맞춰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가 봤을 때 결과가 훨씬 더 이제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유세포 분석은 건축이당 하나의 형광을 특정 범위에 맞춰 수집했다면 스펙트럼 분석은 전 영역에 걸쳐 스펙트럼 패턴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검출기 개수가 형광 감도를 결정하는데요. 이 감도가 높다라는 것은 인접한 형광도 동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34개의 검출기로 피해를 분석했을 때는 하나의 패턴으로 구현이 되지만 147개의 검출기로 확장이 되는 경우에는 이 한 부분이 아닌 전 영역이 더 확장돼서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펙트럼 유세포 분석의 장비라는 것은 검출기 개수가 많아질수록 더 정확한 형광 패턴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싱글 컨트롤을 획득하는 과정에서의 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사 488과 PE 샘플을 예로 들면 두 형광은 서로 인접해 있고 형광 필터에 맞춰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중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형광 보정을 진행하기 위해 오른쪽과 같은 매트릭스로 이제 기반으로 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광 PMT가 변화됨에 따라 이 매트릭스도 같이 변동되기 때문에 실제 샘플과 비드의 PMT를 동일 조건으로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반면에 스펙트럼 데이터는 이제 앞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형광의 독특한 패턴을 기억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형광의 인텐시티와 이제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글 컨트롤이 전혀 PMT 조절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싱글 컨트롤을 준비하실 때 보다 손쉽게 장비를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싱글 컨트롤 정보가 획득한 후 샘플 정보를 얻으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 장비는 이러한 식으로 싱글 현강 패턴을 기억하고 여기에 현강 인텐시티를 추가해 스테인 인덱스 값을 결정하고 기억합니다. 이때 단일 현강은 샘플의 양성보다 이제 무조건 밝아야 한다는 기준이 이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드나 세포를 이용하여 싱글 컨트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조건에 집중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샘플 정보를 획득할 때에는 이러한 현강 마커들이 최대한 잘 분리될 수 있도록 PMD 조건을 조절하게 됩니다. 특히 스펙트럼 기반 장비에서는 현강을 염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항체 농도를 어떻게 제어하는지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펙트럼 분석 장비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다일루션 팩터에도 좀 더 주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유세포 분석 장비를 사용하셨다고 하면은 비드와 이제 세포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지만 스펙트럼 분석 장비는 비드나 세포를 혼용해서 싱글 컨트롤을 만드셔도 상관이 없으며 싱글 컨트롤의 PMT와 샘플 PMT가 동일하게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실제 스펙트럼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해양 및 담수 플라크톤 굼집 연구에서 이러한 식으로 자가현강 신호만을 이용하여 다양한 미세 조류 군집을 식별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 논문 저자는 스펙트럼 분석 기술의 특성을 활용하여 이러한 식으로 자가현강만은 스펙트럼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러한 가상 필터 매트릭스 접근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총 5가지의 주요 미세 조류 분류군을 식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펙트럼 특성을 사용하면 기존의 유세포 분석 장비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웠던 이러한 비슷한 색소 조합을 가진 플라크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질소 결핍 상태에서 색소가 바래지 않는 균주를 자가 현강의 기반으로 이제 세포를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 저자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강합성 색소를 최적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식물 유기체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색소 분해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이제 전통적인 돌연변이 대신 자가 현강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색소가 바래지 않는 돌연 변이체만을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할 때 이 스펙트럼 장비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유세포 분석 기술을 식물학의 연구에 적용하여 식물 세포와 조직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자 이제 식물인 아라비토시스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스펙트럼 분석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식물 세포 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자체 현강 신호와 외부에서 도입된 현강 표지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고,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식물 세포와 조직의 복잡한 생리학적 및 생화학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는 페메트릭스와 이중면역 체크포인트 차단제가 이러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이제 세포 독성 T 림프구의 효능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핵심은 이러한 체크포인트와 페메트릭스의 차단제 조합이 이제 실제로 세포 사멸을 어떻게 증진시키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러한 스펙트럼 분석 장비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페메트릭스와 이중면역 체크포인트의 차단제가 이러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세포 사멸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더 많은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마우스의 CCR1을 표적으로 하는 단클론 합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스펙트럼 분석 장비를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마우스의 CCR1을 효과적으로 표적하여 삼을 수 있는 항체를 개발하고자 이러한 세포 기반의 면역화 스크리닝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실험 과정의 핵심은 이러한 하이브리드 도마 배양을 빠르고 정확하게 촉진하기 위해 스펙트럼 유세포 분석 장비를 이용하였고, 결론적으로 스펙트럼 기반 분석 장비의 고급 기능을 활용하여 전체 스크리닝의 프로세스를 간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세부 분석에 필요한 고해상도의 데이터를 이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펙트럼 유세포 분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실제 소니 SA3800 장비를 이용했을 때 실험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단순화할 수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니사의 SA3800은 복잡한 흐름 계측 작업을 더 간단하고 효율적인 가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05, 488, 561, 633 등 4가지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으며 420에서 800나노미터의 광범위한 밤중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8개에서 10개의 형광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당 2만 개 이상의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으며 0.5 마이크로에서 40 마이크로미터의 넓은 범위의 입자를 디텍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보다 사용을 편리하게 하였고, 마지막으로 스펙트럼의 자가 형광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소니 SA3800의 강학 시스템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자가 샘플을 장비에서 로드하게 되면 플로우셀로 세포가 이동이 되고, 세포가 레이저와 만나 빛이 산란되게 됩니다. 이때 세포가 레이저와 만나게 된 후 총 10개의 프리즘을 거치고 34개의 검출기로 분산되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420에서 800나노미터의 전체 파장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 데이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데이터는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하나하나의 세포가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기존 유세포 분석 장비보다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SA3800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세포 크기를 확인한 케이스입니다. 소니 SA3800의 장비의 감도를 시험하기 위해 옐로우 그린 형광 나노비드를 이용하였고, 실제로 800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까지 굉장히 작은 밀입자까지 잘 디텍션 할 수 있다는 것을 스펙트럼 데이터와 함께 확인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실험은 실제로 SA3800 장비를 활용하여 EV와 같은 미세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요소가 어떤지 알아보는 데이터입니다. 기존 유세포 분석 장비의 경우에 스레스홀드 값은 대략 10마이크로 기반의 세포 분석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입자나 이러한 EV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기가 어려운데요. 그에 반면에 SA3800에서는 이러한 EV를 측정하기 위해서 나노비드를 사용하여 장비 설정을 1차 조정하였고, 1마이크로 미만의 작은 미세 입자의 경우에는 이런 사이드 스캐터를 스레스홀드로 사용하여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00나노미터에서 900나노미터까지 정확하게 포워드 스캐터와 사이드 스캐터의 플롯으로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실제로 대장암 세포율의 엑소줌을 추출하여 테스트를 했을 때 우리가 1차에서 확인했던 100나노미터의 수준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세포의 염색 과정에서 세포의 세척 여부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장암 세포에서 유래한 엑소즘을 이용하였고, 실제로 실험을 한 결과 워싱하기 전에는 아이소타입과 CD147의 영향이 큰 차이가 없었지만 워싱 후에는 확연하게 달라진 형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엑소즘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워싱 과정이 필수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유세포 분석 장비에서는 여러 가지 현감용료로 염색된 샘플을 분석하게 되면은 처음에 세팅 과정에서 많은 다플랏을 형성해 놓고 이제 실험 분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SA3800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매우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모든 형광 채널의 강도를 하나의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유세포 분석 장비처럼 여러 가지의 플롯을 그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 이 형광 PMT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모든 형광 채널의 감도에 초점을 맞추고 이 PMT가 가장 잘 분리될 수 있는 조건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스펙트럼 유세포 분석 장비에서는 시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스펙트럼 분석 장비가 점점 더 보편화하고
됨에 따라 올바른 항체 농도를 설정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유세포 분석 장비를 사용한다면 효과적인 실험 방법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시료 준비 과정에서의 다일루션 팩터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소니 장비는 오토 샘플러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으며 총 OML 튜브를 24개까지 동시에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6L에서 38셀웰까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작동 영상을 보시면 샘플 간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에 샘플 분석 후 자동으로 프루브 어시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SE3800은 이 하이스로프 스크리닝 시스템이 같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항원, 그런 서브 유닛 도메인의 세포 표면에 표시하는 과정을 매우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이러한 단백질 정제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연구 진행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E3800의 이러한 하이스루프 스크리닝 시스템은 초당 2만 개까지의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각 실험 프로토콜을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역 반응이나 감염병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소니 SE3800의 장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에서 이러한 표준화 모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표준화 모드란 단일 기기 내에서 변동성을 제거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스터 설정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유한 기능은 전 세계 어디에서 소니 세포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수행한 경우 이 결과를 매우 신뢰성 있고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이러한 기능은 공동 연구나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하는 경우 이런 여러 경험 차이를 배제하고 실험의 재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SE3800은 다양한 플로우크롬이랑 항체 정보를 포함한 실험 컨트롤 데이터를 스펙트럼 라이브러리라는 공간에 저장 후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플로우크롬의 독특한 스펙트럼 특성을 저장하여 빠른 식별을 가능하게 하며 항체와 해당 클론의 상세 정보를 기록하여 연구자가 필요한 항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비드나 세포의 데이터를 저장하여 미래의 실험 재현성을 높일 뿐 아니라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의 차이를 기반으로 스테인 인덱스 결과값을 산출하여 현관 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험의 전체적인 조합을 확인하는 데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SE3800 소프트웨어에서 이 싱글 컨트롤을 어떻게 만들고 불러오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FITC와 PE 두 샘플을 사용하였으며 이 믹스된 샘플을 이 패널의 첫 번째 A1에 로드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믹스된 샘플을 올려서 확인을 해보시면 가장 먼저 컬러 팔레트에 형광을 직접 입력하고 기본 설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프리뷰 버튼을 통해서 기본 설정을 확인한 후 모든 설정이 완료된 후 오토 타겟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설정을 하고 싶으시면 범위를 지정하고 버튼을 통해서 기록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작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버튼엔 플레이트 설정 모드가 적혀 있기 때문에 플레이트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오토 타겟을 이용하는 경우 어커지션 타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초 이상을 사용하시게 되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웰당 아지테이션의 빈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 장기간 샘플을 놓고 진행하실 때 유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실제로 FITC
FITC를 보게 되는데요. 포워드랑 사이드 스캐터의 메인 파퓰레이션을 지정을 하고 스펙트럼 각과 그리고 다플라 또는 히스토그램 데이터를 통해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의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컴퓨테이션 하는 거와 동일하게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영역을 지정해 준 후 왼쪽에 언믹싱이라는 탭에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영역을 넣어주게 됩니다. 언믹싱 탭은 결국 싱글 컨트롤을 컴퓨테이션 하는 창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FITC와 PE를 동일하게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영역에 지정해서 넣어주게 되면 모든 작업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언스테인 샘플을 이 윗칸에 지정을 넣어주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오토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1 영역을 여기 같이 넣어주시고 캘큘레이션을 눌러주시면 계산이 들어가면서 아래쪽에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을 확장해서 보시게 되면 형광에 맞춰서 그림 패턴이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오토 영역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그려지게 되므로 오토 영역이 높으면 이 부분만 실제적인 시그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애들은 라이브러리에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며 비드나셀 아니면 클론 아니면 브랜드 정보를 자유롭게 저장하고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거는 탭이 별도로 운영이 되며 이 탭 안에서 내가 원하는 라이브러리만 설정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험을 세팅을 했을 때 매번 하실 필요가 없이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라이브러리만 저장해서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실전 실험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싱글 컨트롤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토 프로세스도 쉽게 제거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인 형광에 오토 영역이 있게 되면 형광 감도에 있어서 조금 부정확한 결과를 이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오토 영역을 간단하게 소프트웨어로 확인하시고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SA3800에서 실제로 이러한 오토 프로세스를 제거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오토 프로세스는 실험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배경 신호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소니 소프트웨어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보시면 가운데 컬러 팔레트에 오토 프로세스 영역을 따로 지정을 해서 하나의 파라미터로 인식해요.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 형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동일 조건의 언스테인 샘플을 준비하시고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영역으로 분리하여 줍니다. 그래서 오토가 높은 부분이 포지티브 영역으로 인식이 돼서 넣어주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네거티브 영역과 포지티브 영역으로 이제 하나의 파라미터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보시게 되면 결과가 깨끗하게 제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토 프로세스 제거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으며 실제로 오토 프로세스를 제거한 데이터를 보시면 이 컨트롤의 오토 영역이 있게 되면 전반적인 이 게이팅 값에서 부정확한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단하게 소프트웨어에서 제거를 하시게 되고 실제로 전후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데이터에서는 컨트롤 부분의 오토 영역이 높아서 게이팅에 부정확한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오토 프로세스를 제거한 후에 정확하게 이 백그라운드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퀄리티가 좋은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니사의 제품군을 소개한 후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니는 플로 사이트미터가 두 종류로 나오고 있고 하이스루프 스크리닝 시스템이 같이 통합되어 빠르고 정밀한 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하며 연구의 속도와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제 제약산업이나 임상 분야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GMP 전용 장비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니의 세포 분류 장비는 연구를 위한 고급 분류 능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분류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시간상 다루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 설문조사 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가로 교육 참석증이 필요하신 분들도 설문조사에 이름 남겨주시면 메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짧게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몇 가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Q&A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에 아까 초반에 웨비나 요거 녹화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다시 답변 드리면, 지금 사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그 링크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 녹화본 한 번 더 보실 수 있고, 혹시나 뭐 교육 참여증이 필요하시면은 저희한테 그 설문조사에 메일로 영문 이름이랑 요거 같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등록증 발급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을 하나씩 보면요. 지금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나노 파티클처럼 작은 샘플을 분석할 때 사이드 스캐터로 스레스홀드를 설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파티클에 이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레스홀드로 만약에 저희가 일반적인 이제 면역 세포하는 수준으로 하시게 되면은 데브리스 쪽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워드 스캐터냐 사이드 스캐터냐를 설정을 할 때, 포워드 스캐터는 이제 저희가 사이즈를 기준으로 이제 지표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이드 스캐터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복잡도를 보는 이제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좀 더 감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스캐터를 기준으로 잡을 때 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사이드 스캐터를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와 같은 이제 기능으로 바이올렛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하는 것도 다 이와 같은 이제 특성을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싱글 컨트롤 준비할 때 모든 샘플을 비드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포랑 같이 혼용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싱글 컨트롤을 준비를 할 때 이제 기존 유세포 분석 장비랑 이제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장비의 특성을 얘기했을 때 그 이제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장비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아니라 PMT 감도로 이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비드의 PMT가 너무 높으면 샘플과 일치하지 않아서 샘플의 컴pen세이션이 이제 거의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보통 샘플을 준비하시는 PMT에 맞춰서 비드를 같이 설정하시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펙트럼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고유 패턴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P를 사용하시든 488 이제 현강을 사용하시든 고유 패턴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셀로 준비하시거나 비드로 준비하시거나 그 두 개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인트라셀룰러 같은 마커 같은 경우에는 발현 자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굳이 세포를 이용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네거티브와 파지티브가 분리될 수 있는 비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라이브 데드 마커에 한해서는 그날 당일 준비한 샘플을 이용해서 이제 라이브와 그 비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생존성 염료에 한해서만 이제 세포로 준비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96개 플레이트로 샘플 분석 시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오토 샘플러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OML 튜브는 24개를 한꺼번에 올리실 수가 있고, 96에서 384 웰까지를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96개 플레이트를 사용하실 때 저희가 이제 프루브 워시를 진행하는데요. 이너랑 아우터 워시가 포함됐을 때가 이제 가장 기본 표준 모드라고 했을 때, 그 표준 모드를 이용했을 때 96개 한 판을 찍게 되면 대략적으로 25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막 스크리닝 관련한 실험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96엘 뿐만 아니라 384웰도 이제 사용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해외에서 이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384웰을 가장 기본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소프트웨어가 플로우저랑 호환이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소니 소프트웨어는 우선 기본적으로 라이센스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개인 연구자 컴퓨터에서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페리먼트 자체를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임포트해서 보시거나 익스포트가 자유롭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FCS 파일로 이제 익스포트 하신 다음에 플로우저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플로우저가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스펙트럼 기능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익스포트 하신 데이터를 플로우저에서 이제 스펙트럼 데이터까지 같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호환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컴pen세이션 적용 시 매뉴얼로도 수정이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요. 네, 장비 제가 오늘 시간상 자세히 보여드리진 않는데 그 스펙트럼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제 캘큘레이션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1차 컴펜세이션이 들어간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능이 저희가 이제 기존 유세포 분석 장비에서 보통 오토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 부분과 동일한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로 오토 컴펜은 이제 오토 컴펜세이션에서 자동으로 이제 계산해주는 기능을 1차로 하고 그 2차로 이제 매뉴얼로 수정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메뉴 탭에서 이제 어저스트먼트 메뉴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 버튼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장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이저에 따라서 이제 구성 사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설문조사에 이제 정확한 사양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견적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질문인데요. 데이터에서 오토 프레센스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고 지금 문의를 주셨는데, 우선 저희가 오토 프레센스라고 하는 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는 샘플에 뭔가 이제 데브리스가 있어서 이 부분이 오토 영역에 해당해서 이 부분만 지우면 결과가 되게 좋아질 거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오토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는 샘플에 언스탠 샘플을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샘플의 같은 조건에 하에서 언스탠 샘플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오토 프로세스가 맞고요. 만약에 샘플에서만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오토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제 보통 항체 농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워싱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하는 경우에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이제 기반의 장비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싱글 컨트롤이나 샘플을 준비할 때 적정 항체 농도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농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전반적인 스펙트럼에 이제 지저분한 백그라운드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오토 프레센스 제거하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상에서 내가 봐야 되는 포지티브 부분이 너무 이제 강한 오토 프레젠스 때문에 영향을 받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이제 영역을 지정을 해서 제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간단하게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파라미터에 이제 직접 값을 입력해서 저희가 형광을 5개를 쓰면은 오토 프레센스가 하나가 더 추가돼서 6개의 형광 컬러를 분석하는 거랑 동일한 원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 프레센스도 하나의 파라미터로 구분을 해서 그 부분을 컴pen세이션을 해주는 것이 오토 프레센스 제거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토 프레센스만 제거를 하시면 결과가 더 좋아지는 패턴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휴먼 PBMC나 뭐 작은 리포사이트 하시는 분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올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티슈 자체가 이제 갈면서 조금 백그라운드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원스테인 셀이든 네거티브 셀이든 굉장히 오토 프레센스가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정하기 위해 이런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오토 프레센스만을 이용해서 비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 데이터는 다방면으로 이제 활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지금 BD 플로우 사이토미터에 소니 솔터로 같이 쓸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플로우 사이토미터와 솔터는 이제
서로 이제 별개의 장비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솔터에서 이어서 진행하시는 거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아날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많이 보는 장비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장비에서 쓰던 형광을 그대로 구현하기에는 아직 대부분의 장비들이 그 정도 사양까지는 되지 않고요. 그래서 솔터로 하시게 되면은 솔터 장비에서는 어느 정도 컬러 조합을 조금 이제 변형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개의 형광을 볼 수가 있고 소니 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컬러랑 12컬러짜리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양에 맞춰서 이제 패널 조합을 선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싱글 컨트롤을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번 저장을 하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펙트럼 패턴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샘플에 영향을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티바디를 하시면은 안티바디가 처음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안티바디가 오염돼서 변질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안티바디 사시고 분기별로 한 번씩 측정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알렉사 488이나 피아 같은 단일 형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틀어질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통 권장하는 거는 텐덤 다인 이제 뭐 바이올렛 레이저나 뭐 PSI7과 같은 형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형광이 조합된 샘플이 항체이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이브러리 그런 탭에서 보면은 유효기간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산 란 넘버를 선택하시고 언제까지 사용한다고 기간 설정해 놓으시고 그 기간에 맞춰서 라이브러리만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CDWDM 어레이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 장점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지금 스펙트럼 장비의 특성인데 이제 장비마다의 각각 특성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부분이 요 디텍터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펙트럼 기반으로 프리즘이랑 그레딩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프리즘이 이제 가장 1세대 모델이라고 보시면 그 1세대에서 그레이딩이라고 해서 이제 빛의 분산 각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 지금 CWDM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빛을 분산하는 과정이 이제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스펙트럼 장비에 사용되는 디텍터이기 때문에 빛을 전 영역으로 분산시켜주는 주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이 안에 센서가 얼마큼 감도가 좋냐에 따라서 저희가 진짜 인접한 형광을 찍을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어느 정도 사이에 있는 형광을 찍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비는 스펙트럼 나온 장비가 지금 저희가 몇 가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찾아보시면은 지금 요 CWDM 어레이 쓰는 모델 같은 경우에 64개의 디텍터가 장착이 돼 있는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소개드린 오늘 장비의 경우에는 34개 디텍터 그래서 가장 기본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 보시면 되고 지금 CWDM 모델이 그 중간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레이저가 3레이저냐 이제 5레이저냐 그 기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은 다 지금 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지금 더 올라올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 이상 이제 Q&A를 마치겠습니다.